자, 이제 2024년도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결혼자금 증여공제 도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하고 적용이에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한 명당 0.2%포인트 인하된다. 자, 1억을 받습니다. 0.2% 떨어져요. 얼마예요? 2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에게 얼마 안 되네? 여러분, 20만 원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갈려요. 자,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입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내지 않고 결혼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자금 대출. 이게 과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2번 말씀드리고, 3번 말씀드리지만, 신생아에 대한 대출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 애 낳아서 대출해줘도, 여러분, 자, 10명 있습니다. 10명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무주택자가 거의 절반이 40%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신혼부부들, 애 낳는 사람 중에서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데, 집을 사겠다, 사지 않겠다, 라는 사람이 절반이라 보면은, 사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대출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집을 사겠다라는 절반의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과연 신생아, 애를 갓 출산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모았으면 대부분,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을 못 모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못 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출, 그래요, 5억까지 땡깁니다. 자, 부부 둘이 모아서 1억, 양가에서 1억 5천 빌려서 2억 5천, 5억 땡겨서 7억 5천. 근데 여러분, 5억을 지금 돈 빌리면 5%예요. 시중은행 5%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왜? 5억 곱하기 0.05 2,5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나누기 12,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가 나간다고요. 한 달에 200씩. 네. 자, 30대가 많이 벌어봤자 제 생각은요, 뭐 물론 삼성전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천, 삼성전자 커플이면 2억 6천이죠. 그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30대는 그냥 6천, 5천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5, 6천 대부분입니다. 5천이면요, 한 달에 330만 원이에요. 350만 치고, 350 치고. 배우자는요, 좀 더 적겠죠. 보통. 그래서, 둘이 합쳐서 세후 600이다. 또는 둘이 합쳐서 세후 700이다. 200만 원 내는 게 부담돼요? 부담 안 돼요? 부담되죠. 왜요? 부담됩니다. 제가 제이슨님, 신생아 대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담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다운이 된다 이거예요. 시중에 있는 그 금리보다 다운이 돼요. 그런데 얼마큼 다운될까요?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자, 일반 사람들은 5%입니다. 그런데 이 5%를 한 달 200이에요. 원리금까지 합치하면요, 300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대출 못 내요. 대출 못 냅니다. 그런데 신생아 대출로 만약에 3%가 떨어졌다. 최저가 1.6%겠지만 그건 아이가 많을 경우겠죠. 네,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3% 언더 2에서 3% 사이에요. 반원 치면 2.5%. 아까 말씀드린 5억을 땡기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가치에서 150만원, 180만원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자, 최저가 1.6%라고 하지만 그거는 대출이 그만큼 안 돼요. 대출이 그만큼 안 되고요. 그리고 1.6%라는 거는 부부 소득이 낮을 경우입니다. 부부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이율이 아마 저렴할 거예요. 그렇게 세팅할 거예요. 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가 더 높도록 세팅이 될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원래라면 소득이 높으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아이를 저소득층도 많이 낳아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180, 190, 180 낸다 치면은 과연 이게 부담이 될까요? 아니, 부담되지 않을까요? 부담됩니다. 여기서 맞벌이 안 하고 외벌이 한다? 부담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지역의 그 사이클 생각 보세요. 자, 집은 언젠가 사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람들이 왜 집을 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집 사는 이유 모르시겠죠? 맨날 얘기해도. 네. 그렇죠. 박호님 정확하십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어야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100명 중에 50명은 집을 안 사요. 집값이 오르든 집값이 떨어지든 안 산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요, 50명 중에 50명 중에 대부분은 집값이 올라야지 산다고요. 이게 뭐다? 심리가 오르니까 사는 건데 금리가 떨어졌다 해서 사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설령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신생아 나오면 1.6%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2% 해준다 쳐요. 그냥 2%. 네. 그냥 나오면 바로 2%예요. 소득 상관없이.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집이, 네, 집값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래도 안 돼요. 근데 집을 살까요? 집을 살까요? 안 산다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죠. 요 상황인데 이 상황이 특례 보금자 대출 폐지가 되고 나서 이게 단기 고점이라고요. 단기 고점인데 집값이 지금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신생아 대출이 실행된다 해가지고 이게 유동성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그겁니다. 신생아 대출이 되어서 저금리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100명 중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인 50명, 또 그 50명 중에서 이 사람이 만약 대구에 산다, 그럼 집을 사겠죠. 왜? 역대 최대 저렴한 신축 아파트, 마피 또는 거의 무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단기 고점에, 자 보세요, 요 시점 있죠. 요걸 겪어서 지금 이 시점인 지역은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오늘 저의 이 개인적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30분 동안. 누구한테, 여러분, 제가 후배들, 동생들, 형들, 친구들 모아놓고 30분 동안 제 얘기해보세요. 이 미친놈이에요, 완전 이거. 예. 미친놈 소리 한다니까요? 하루 종일 말하고 싶어서 죽겠냐? 하고 싶어서 뭐 죽을 뻔했냐? 왜 이렇게 말 못하다가 죽은 사람처럼 계속 하루 종일 네 이야기로 죽겠냐고 한다고. 죄송합니다. 죽겠다 라는 표현은 경상도 방언입니다. 네. 하여튼 자, 요 이야기, 제 이야기 궁금하시면요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집을 사는 시점이 되어야지 이 증여도 풀로 땡기고 하는데, 집을 사는 시점이 안 되면 부모님이 3억 안 줍니다. 네? 부모님이 3억 안 주신다고요. 왜요? 자, 이것도 보세요. 100명의 부모님이 있는데 50명의 부모님들은요 집을 사지 말라는 주의고요, 50명의 부모님들은요 집을 사라는 주의예요. 근데 집을 사라는 주의의 부모님은요 때가 되면 사라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이 하락기에 집을 사라고 오르지 않는데 떨어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모님이 집을 사라고 3억 줍니까? 안 주신다고요. 주면은 이거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부모님 항상 자식들 보고 니네가 뭘 알겠니? 좀 더 세월을 오래 산 우리가 더 잘 알지. 부동산은 우리가 좀 더 잘한다 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뭐다? 30년 동안 보유해보세요. 재건축되고 돈 버는 거죠. 네, 그렇죠. 박건님 맞습니다. 제이슨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구간 단위 완화, 이렇게 해서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완화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미뤄졌다. 근데 지금 뭐 하락장이고 좋지 않은데 이 승인일에서 설립 인가일 미뤄지면요 뭐 되겠습니까? 네. 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이거 뭐다? 오늘 제가 주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특별공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특별공급은 결국은 과거에 현재도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이거예요. 자, 민간 문양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요런 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괜찮다고요. 이거는 집을 사야 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사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 나 집 살 생각 없는데 그냥 청약이나 노려보지 해서 애가 들어섰는데 청약 노리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주택자에서 1분양권자로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이 생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양가에서 3억 땡긴다니까요. 네? 부모님도 아이고 우리 자식이 사고 쳤구나 라는 게 아니라 어이구 청약 당첨 축하해 라고 하면서 3억을 땡겨주신다고요. 네. 다 연관되죠? 연관? 그리고 여기서 청약 당첨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결국 주담대 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받는다. 결국은 저는 이 정책들은요, 자,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넣음으로써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이런 거는 저랑 상관없고요. 아파트는 어차피 등록 임대 사업자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린다. 2번까지 된다 이거죠. 각각 청약 넣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이거 필요 없고, 청약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이것도 뭐 비과세 연장해주니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좋아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고 합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자, 그러면 500만원이면요 1%라면 5억이죠.
5억 선에서는 뭐 거의 100%다 감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단, 아이를 갖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요 아이를 조금씩 1명에서 1.5명, 2명, 3명 좀 많겠지만 2명은 낳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산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요 결국 국가가 붕괴됩니다. 국가가 붕괴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고요. 국가를 지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고속도로 닦는데 천문학적인 돈 쓰지 마세요. 출산율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돈 써보세요. 태양광 까는데 돈 쓰지 마세요. 태양광 안 까도 돼요. 국민수 감소하면 전기 자동 안 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12월 14일 방송은요 목요일 방송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30분 동안 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제가 준생이 맨날 부동산 이야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여러분 혹시 제 개인적인 내용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어떤 스토리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좀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반영해서 또 다음에 또 썰을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다님 최근에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이런 사람일 줄 몰랐죠. 저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 경민이 형 빼고 경민이 형은 가방끈이 너무 길어요. 서울대 지리학과 그 다음에 버클리대였나요? UC 버클리 UC 버클리 석사가요? 그리고 박사는요? 박사가 하버드 박사잖아요. 그 형님 너무 길고 저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방끈은 두껍다. 가방끈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정님 감사하고요. 하여튼 인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이슨님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리님께서 질문하셨네요. KHB님 반갑습니다. 리리님 반갑습니다. 잘찾았님 반갑습니다. 자, 오리님께서 울산 내년 전세가부터 상승을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 전세 매매 최악인데 지금도 입주 공급 물량 많이 없는데 왜 이리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전국적 분위기 타는 건가요? 공급량이 적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울산은 24년 공급량 부족인데 회복 시작하셨는데 어떤 근거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정확하게 워딩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내년부터 회복합니다. 지금 이미 회복했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국지적으로 일부 아파트가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없다라는 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요 전세가 거래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매매가가 확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회복을 한다는 말은요 전세가 때문에 꿈틀꿈틀 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혁진주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하여튼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저기 강의 부산 서면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블로그에 신청하신 분들 모두 다 댓글로 카톡방 링크를 달아놨어요. 거기에 카톡방 들어오시면 장소가 어딘지 블로그 댓글에 남겨놨는데 장소가 어딘지 공지를 합니다. 꼭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시면은 못 오십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신 두 분 계신데 꼭 들어와 주세요. 자, 12월 14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댓글은 준생이었고요. 오랜만에 1시간 방송했네요. 감사합니다.